기원전 57년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에서 탄생한 작은 나라는 서기 935년까지 이어집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의 중심은 금성이었고 경주의 중심은 월성이라는 이름의 궁궐이었습니다. 금 모양이 달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반월성이라고도 합니다. 파사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고 22년 봄 2월에 성을 쌓아 월성이라 이름 지었다. 가을 7월에 왕이 월성으로 이사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파사 이사금은 신라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은 서기 80년부터 112년까지입니다. 파사 이사금이 경주의 월성으로 궁을 옮긴 이후 800년 이상 월성은 신라의 정궁 역할을 합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은 그 형태가 많이 남아있지만 고려의 정궁과 신라의 월성은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야흔길제는 고려의 정궁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바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월성은 원래 있던 언덕 형태의 자연지형에 돌과 흙을 쌓아 올려 만든 토성입니다. 남쪽으로는 자연해자인 남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인공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해자는 성의 방어를 위해 궁궐 주변에 땅을 파고 물을 채워 넣은 것을 말합니다. 백제의 몽촌토성, 중국의 자금성, 유럽의 슬로바키아 보히니체라는 성의 해자 모습입니다. 해자는 동서양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성의 만듦새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월성의 건축 시기가 서기 10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수도 이전이나 행정청의 이전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신라는 지난 12국 중 하나인 사로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궁궐이기보다는 규모가 좀 큰 집 정도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월성은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라의 중심지였고 고대 신라인들은 월성 주변에 첨성대, 황룡사 구축 목탑, 동궁과 월지 등을 만들었고 도시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라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월성의 인공해자 옆에는 계림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계림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자라는 작은 숲입니다. 8회 이사금 즉위 9년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 서쪽의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닭이 울었다라고 하여 계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계림 앞에는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의 동쪽 방향에는 황룡사가 있었습니다. 첨성대와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 왕식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첨성대는 여전히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정치적 조형물 혹은 종교적 건축물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과학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별, 바람, 비, 구름의 변화를 관측하고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측정하는 천문대와 기상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는 근대까지도 기아에 시달렸고 곡식의 수확을 망치는 가뭄과 홍수, 병충해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박혁것의 재위 61년 동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절반 정도가 일식과 해성, 날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람들은 천문을 중요시했고 그것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학적 방법론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는 첨성대를 360여 개의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그 높이는 9m가 넘습니다. 기단부, 원통부, 정상부 총 31단으로 되어 있으며 지대석 포함 기단부 2단, 원통부 27단, 정상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공인 이후 경주 도심에 처음 지어진 절인 황룡사는 24대 진흥왕 때 만들어졌고 27대 선덕여 왕 시기 황룡사 구축 목탑이 만들어집니다. 그 높이가 80m에 이를 정도로 웅장한 탑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고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었고 랜드마크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 사람들이 경주 여행에서 둘러보고는 높이와 모습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룡사 구축 목탑은 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월정교는 자연해자인 남천 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월성과 반대편인 남산을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는 더욱 융성해지고 도시 내에 자리 잡은 황룡사와 분황사만으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산 곳곳에는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도시에서 산으로 수행과 기원을 하러 갔을 것이고 성과 가까운 남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찰이었을 것입니다. 월성의 북동쪽에는 동궁과 월지가 있습니다.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지어진 별궁입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했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676년 신라는 나당전쟁을 거쳐 당나라를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면서 통일을 완성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는 넓어졌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구도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연회, 각종 모임, 회의 등의 행정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월성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문무왕은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차원에서 674년 월성의 동쪽에 호수를 만들고 679년 동궁을 별궁으로 지었습니다. 동궁은 당시 신라의 태자가 거주하는 궁이었습니다. 임해전은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고려 왕건의 경주 방문 당시 경순왕이 여기서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어진 건물은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는 3개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왕후는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왕이라는 호칭으로 점차 변합니다. 거서간은 귀한 사람, 부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차차옹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왕후였습니다. 일대 박혁거세는 거서간, 이대 남해는 차차옹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언어는 관습적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짜장면을 자장면이라는 이름으로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50년 뒤에도 짜장면으로 부를 것이며 불란서라는 표기를 쓰지 못하게 하더라도 100년 뒤에도 사람들은 프랑스 대신 불란서라고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대 남해를 부르는 차차옹이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여전히 거서간이라는 용어는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마립간의 시대에도 한동안 이사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그 변천에는 오랜 풍화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3대 유리부터 16대 흐레까지는 이사금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때는 박, 석, 김의 세 성씨가 교대로 왕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금은 연장자 혹은 연맹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7대 뇌물 마립간부터 22대 찌증 마립간까지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22대 찌증 마립간은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마립간은 간 중의 간, 말뚝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칭호입니다. 뇌물 마립간은 356년에 마립간이 되었고 22대 찌증 마립간은 503년 왕후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합니다. 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라는 비로소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무덤 양식과 금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거대한 무덤과 화려한 금관은 신라의 마립간 시기에만 나타나는 문화현상이었습니다. 대릉원의 황남대총과 천마총은 마립간 시기 지어진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발굴 일화도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주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왕릉 발굴을 지시했고 당시 고고학계에서는 무령왕릉 발굴에 대한 처참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발굴을 꺼렸다고 합니다. 무령왕릉은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고 발굴은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발굴단장이었던 김원룡 박사는 후일 자신의 수기에서 무령왕릉 발굴은 내 삶의 가장 큰 수치이자 과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은 성과를 위해 가장 큰 왕릉인 98호를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고고학계는 98호분이 아니라 155호분의 발굴을 먼저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155호분을 발굴함으로써 경험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발굴은 1973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고 이 성공에 힘입어 1973년 7월 98호분의 발굴도 시작합니다. 98호분은 황남대총이고 155호분은 천마총입니다. 천마총은 지증 마립간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황남대총은 부부총인데 뇌물 마립간, 놀지 마립간, 실성 마립간 중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황남대총과 천마총에서는 각각 화려한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출토된 금관은 총 14개인데 그 중에서 10개의 금관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라의 무덤 양식은 마립간 시대에 가장 컸고 이후에는 점점 작아졌을까요? 심지어 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사후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바다에 상징적인 해종릉을 만들었습니다. 마립간과 문무왕 사이 15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령의 반포와 불교의 공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증왕은 마지막 마립간이었고 그 다음 왕인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율령의 반포는 제도와 법률을 통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라는 불교의 공인을 통해 사상적, 정신적 영역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13대 미초왕 때 고구려의 승려 아도가 전했다는 설, 19대 놀지 마립간 시기에 고구려 승려 무코자가 전했다는 설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언제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령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서양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3대 법흥왕은 527년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의 공인 또한 신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신라 천년의 시기를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했습니다. 이련이 신라 천년 중 1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중고 시기로 구분한 이유는 법흥왕부터 진덕여왕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마립간의 시대가 저물고 불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황룡사, 분황사 등의 사찰과 황룡사 구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 석탑이 지어졌습니다. 월성 주변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거나 화려한 금관을 만드는 흐름은 사라집니다. 대신 절, 탑, 불상 등의 불교 건축과 예술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월성, 마립간, 불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라를 살펴봤습니다.